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빛의 이중성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물질이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지니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파동을 기술하는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살펴본 후에 그다음에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 문제에 적용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그 무한한 이런 포텐셜이 있을 때, 즉 입자가 이런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양자역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 이 무한 장벽 우물에 대해서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강의하는 이 내용이 사실 양자역의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 어떤 그 체계로 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고 이번 강의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은 양자역학의 90%는 이해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그 빛의 경우에 빛이 맥스웰의 방정식으로부터 우리가 전자기파라는 걸 알았죠. 19세기에 이미 전자기파라는 걸 알았는데 이걸로는 뭐 광전 효과 혹은 흑체 복사 같은 이런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플랑크 양자가설 빛이 즉 이런 어떤 기본적인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는데 이거의 어떤 정수배만큼의 에너지를 갖는다라는 이 플랑크 양자가설을 도입을 해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빛 알갱이 빛을 입자로 보고 빛 알갱이 하나가 가진 에너지가 HF로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떨 때 어떻게 그런 빛이 입자가 되고 이제 파동이 될 수 있느냐 이걸 도저히 이제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사실 지금도 완전히 이걸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이걸 일단은 우리가 어떤 원리로서 받아들이고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그걸 상보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omplementary principl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입자의 어떤 성질을 가질 수도 있는데 뭐 빛도 마찬가지고 뭐 전자와 같은 이런 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입자도 역시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그 상보성의 원리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불확정성 원리와도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불확정성 원리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뭐 그 좁은 의미에서는 어떤 빛과 같은 경우에 이제 입자 또는 이제 파동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렇지만 동시에 입자면서 파동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입자는 에너지가 굉장히 로컬라이즈 돼 있는 거고 파동은 에너지가 전 공간에 있어서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떠한 그 관찰을 하느냐, 관찰의 목적에 따라서 입자로 행동하기도 하고 이제 파동으로 행동하기도 한다. 이제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빛의 경우에 대해서 에너지가 HF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았죠. 근데 빛의 경우에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 에너지 제곱이 운동량 제곱 곱하기 광속의 제곱 플러스 m 제곱 c 4승이라는 요 식이 있죠. 이건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론인데 빛 같은 경우에는 이 질량이 없으니까 질량을 이항이 없고 따라서 에너지가 PC 이렇게 주어지죠.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빛인데 일단 뭐 플러스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에너지가 이제 운동량 곱하기 광속으로 주어지는데 이게 아까 빛 알갱이 하나로 치면은 이게 HF의 어떤 에너지와 같아져야 되는 거죠. 플랑크 양자 가설에 대한 그 에너지와 이 에너지가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론에 대한 에너지가 같아져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P를 구하면 P는 여기 뭐 C분의 HF. 근데 이제 다 있으면은 우리가 그 빛의 속도라는 게 F 람다, C가 F 람다니까 다 있으면은 이제 C분의 어, F는 C분의 F는 람다분의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람다분의 H 이렇게 플랑크 상수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 있으면 이건 H바 K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K는 람다분의 2파이가 되고 H바는 플랑크 상수를 이제 2파이로 나눈 그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P가 H바 K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이 즉 H바 K로 주어지는 게 바로 이 빛의 경우 빛의 이중성을 고려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근데 이제 거꾸로 이 빛의 경우에 나온 요 H바 K가 모든 물질에 전자와 같은 전자 양성자 할 것 없이 쿼크 할 것 없이 모든 물질에 동일하게 이제 적용된다는 아이디어가 바로 이제 드브로이의 그 물질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드브로이가 모든 물질은 그 운동량을 가진다면은 그 파장에 반비례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그 어떤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드브로이 물질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드브로이가 한 일은 요 플랑크 가설과 그 다음에 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론을 빛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보니까 P가 H바 K로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이걸 모든 입자에 대해서 이제 확장을 한 그게 이제 업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우리가 그 빛의 경우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경우 슈레딩거 방정식을 우리가 슈레딩거가 직관적으로 찾아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 이런 방정식이 있다면은 빛의 경우 이걸 만족하는지 한번 보면요. 아까 빛의 경우에는 이 해밀토니안 자체가 P제곱 C제곱 플러스 M제곱 C 4승인데 여기 이제 루트를 취해야 되죠. 여기 에너지 제곱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루트를 취해줘야지 이게 이제 에너지가 되는 거죠. 에너지는 루트 이렇게 되고 에너지 오퍼레이터가 이제 해밀토니안이 되니까 이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빛의 경우에 질량이 없으니까 이 항이 없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해밀토니안 자체가 운동량 곱하기 C는 상수니까 운동량이 연산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PC 즉 H psi가 이제 PC psi가 되는 거고 여기 우변은 이제 IH바 라운드 티브 라운드 psi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psi에 대한 파동 방정식 일반적 형태는 진폭이 있고 이에 IKX 빼기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죠. 빛의 경우에는 이 진폭이 만약 전기장이면 뭐 전기장이 될 거고 자기장이면 이제 자기장의 맥시멈 값이 될 겁니다.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건 빛의 경우에서 우리가 이제 파동 함수 즉 전기장의 어떤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뭐 전기장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걸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IH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I 오메가가 나오죠. I 오메가 2에 IK 그대로 이렇게 나오니까 즉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항은 마이너스 I 오메가 자기 자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I와 I가 없어져서 플러스 1이 돼버리죠. 그래서 H바 오메가 psi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걸 그 P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I분의 H바 델 X분의 델 즉 공간에 대한 미분 형태 이런 형태로 가정을 하면은 즉 P psi 한 게 여기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IK가 밖으로 튀어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IK를 다시 여기 I분의 H바 곱해준 거니까 I가 없어지고 H바 K가 되고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요건 뭐냐면 H바 K 곱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가 같은지를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요 같은지 보면은 결과적으로 오메가가 CK라는 요 식이 나오죠. 여기서 오메가가 CK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건 이제 빛의 경우 우리가 분산 방정식 dispersion relation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즉 슈레딩거 방정식을 요렇게 요런 형태로 가정하면은 빛의 경우 잘 설명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는 이미 슈레딩거 방정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실제로 슈레딩거도 아마 고민을 했을 텐데 이 빛의 경우를 가지고 여러 번 시간에 대해서 뭐 2번 미분하는 항이 있을 수도 있죠. 사실은
슈레딩거 방정식, 파동 방정식 같으면은 예를 들어 뭐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psi 빼기 c 제곱분의 1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psi 한개 0 이런 형태가 일반적으로 파동에 이런 파동을 주는 형태죠. 그런데 슈레딩거 방정식 잘 보면은 앞에 부분은 같은데 요 뒷부분이 요 해밀토니안이 마이너스 2m 제곱 h 바 제곱 라운드 x 제곱분 라운드 제곱 플러스 포텐셜 이렇게 주어지니까 앞부분은 2개 미분은 같은데 뒷부분이 시간에 대한 1차항이 됩니다. 1차항이 어떻게 2차항과 같아지는 효과가 있으려면은 여기 이제 허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시간 축상에 허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형태의 그 파동이 얻어지기 때문에 슈레딩거 방정식은 요게 허수가 들어가는 요 항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시간 차원도 사실 허수의 차원이죠. 공간 차원을 그 90도 복소수로 보면은 90도 꺾어서 수직인 차원이 바로 시간 차원이니까 시간 우리가 허수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데 허수에 허수가 더해져서 이제 어떤 실수의 차원과 연결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입자의 경우도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이런 형태로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가정을 하고 보면은 에너지가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EM분의 P제곱 플러스 포텐셜 항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역시 파동 함수도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바로 마이너스 그 우리가 요 1차 양자화가 요 빛의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가정을 하니까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요 1차 양자화 first quantization 조건을 그대로 쓰면은 x 대신에 x 집어넣고 뭐 p 대신에 i분의 h바 그 다음에 라운드 x는 라운드로 바꿔주면은 이런 형태의 그 슈레딩거 방정식이 얻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의 경우에는 이 파동 함수라는 게 사실 뭐 이 전기장 같은 경우 만약 전기장이라고 하면은 전기장은 그 전기장의 그 맥시멈 값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요 앞에 그 이 진폭의 어떤 그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입자의 경우 그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얘기하는 이런 그 입자의 파동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psi max 즉 앞에 이 진폭의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사실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제 논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요 실제로 이 파동 함수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 여기서는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 유추하는 경우에 즉 빛의 경우 같으면은 이 파동 함수를 만약 이런 형태로 잡았다면은 이게 바로 뭐 전기장이나 혹은 자기장을 의미한다. 물리적 실체가 있는 건데 이건 사실 물리적인 실체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입자는 우리가 이런 어떤 로컬라이즈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현재 파동으로 다시 기술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이걸 입자로 우리가 환원시켜서 생각할 거냐. 거기에 대한 어떤 해석의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때문에 이 파동 함수 해석에 대한 이슈가 현재까지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코펜하겐 해석을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걸로 이해를 다 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고 계산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세계 해석 같은 뭐 다른 종류의 해석이 있지만 저도 일단 이번 강의에서는 코펜하겐 해석을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파동 함수가 바로 어떤 확률 밀도 함수의 의미를 지니고 이 파동 함수의 제곱이 바로 어떤 확률 밀도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만약 P가 뭐 4부터 6까지 파동 함수 만약 이런 형태로 생겼다면은 1차원 이런 파동 함수 이제 psi x x가 이런 형태로 있다면은 xt가 이런 형태로 특정한 시간에 이런 형태로 주어졌다면은 요 4부터 6까지 요 사이에 있을 어떤 우리가 확률 구한다고 하면은 요 4부터 6까지 파동함수 절대값의 제곱을 적분하는 즉 요 사이 면적을 이제 구하는 거죠. 여기 파동함수 제곱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확률을
절대값 제곱이 확률 밀도를 의미한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 우리가 뭐 A부터 B 사이의 어떤 확률을 구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파동함수의 절대값 제곱이라는 게 이게 복소 함수이기 때문에 하나는 컬레 복소수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이제 곱해줘서 이거를 x에 대해서 적분한 그런 형태가 돼야 된다. A부터 B까지. 요게 이제 바로 이제 이런 확률의 개념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떤 연속적인 확률 분포에서 예를 들어 이런 종 모양의 가우스 분포에서 뭐 평균 이 중간값을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고 평균에서 뭐 어떤 2 시그마 예를 들어 표준 편차가 있겠죠. 마이너스 2 시그마부터 뭐 2 시그마까지 있을 확률 구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요 x가 마이너스 2 시그마에서 x가 예를 들어 뭐 m 빼기 2 시그마에서 x가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요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죠. 이 면적이 이제 확률 밀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확률 밀도가 부사의 x의 제곱을 의미한다. 특정한 시간에서 우리가 이런 그 확률을 구했다면은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 그래서 전 구간에 대해서 이 확률 밀도를 전부 다 적분을 하면, 즉 이 전체 면적을 보면 항상 이제 1이 돼야 된다는 게 이제 확률의 정의죠. 확률은 모든 확률 다음에 이제 1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은 요 부사의 x 제곱 자체가 이제 확률이 아니라 확률 밀도라는 거죠. 요 곱하기 즉 요 값은 여기서 요 값은 요 곱하기 어떤 면적 dx를 해줘야만 이제 확률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사의 x의 절대값 제곱 dx 요게 바로 이제 어떤 확률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확률 밀도를 의미하고, 그래서 푸사의 x 자체는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고 우리가 배우긴 하는데 확률 밀도 함수는 사실 아니죠. 확률 이걸 제곱해야지만 확률 밀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파동 함수의 그 확률 밀도라는 요 개념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해석을 한 그 사람이 이제 막스 보론이 됩니다. 그래서 1882년부터 이제 1970년 비교적 최근까지 이제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장수를 하셨던 분이고, 양자역학 특히 이제 파동함수의 통계적 해석에 대한 기초 연구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민코프스키와 함께 이제 특상대성 이론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베르너 하이젠버그와 같이 이런 행렬역학, 이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응하는 이 하이젠베르그의 또 그 행렬역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걸 뭐 두 개가 사실 이제 동일한 이론이고요. 동일한 이론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수학적인 기법에 따라서 이걸 파동으로 기술할 수도 있고 행렬로 기술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그 행렬역학을 이제 공식화하는 데 기여를 했고, 이게 1925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슈레딩거보다 더 이전에 이런 그 작업들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의 이 푸사이 스타 푸사이 요 이제 푸사이 제곱이죠. 요거의 의미를 이제 확률 밀도 함수로 이제 해석을 한 걸 이제 공식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면은 이제 괴팅겐에서 이제 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그 원자 폭탄의 아버지를 알고 있는 이 오펜하이머도 여기서 이제 박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분의 조수로 뭐 하이젠버그, 훈트, 요르단, 파울리 이런 형태의 모든 양자역학의 어떤 초기에 그 거성들이 전부 다 이 사람과 같이 이제 일을 했다. 이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사람임을, 그런 분임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그 파동 함수의 해석은 뭐 물리학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막스 보론의 해석을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요 멤버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보어, 하이젠버그, 보른, 디락, 파울리, 폰 노이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그 코펜하겐 학파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양자계의 상태를 이런 파동 함수로 기술을 하고
뭐 제가 뒤에서도 보이겠지만 항상 그 파동함수 또는 어떤 상태 벡터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함수 혹은 벡터로 힐버트 공간의 벡터로 이제 다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측자가 가진 양자계의 정보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관측자가 사실 중요해지는 거죠. 관측자가 중요해지는 거고, 그래서 근본적인 이런 양자 상태의 서술은 이제 확률적이 된다. 항상 우리가 어떤 그 관측자가 있고 관측자가 있는 정보에 따라서 이 확률은 바뀌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자학에서 중요한 건 항상 그 관측자다. 그래서 관측자가 중요하고 관측자가 측정하는 걸 우리가 측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양자학에서는 이제 수학적으로 하나의 오퍼레이터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이 파동함수에 오퍼레이션을 해서 측정 값을 얻고 파동함수는 그 자기 자신이 얻어지는 이런 고유치 문제로 모든 걸 이제 다 바꾸는 거죠. 그래서 측정이 없으면은 이 상태를 알지 못한다. 그게 기본적인 가정이고요. 그래서 파동함수의 절대값 제곱은 측정값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모든 물리량은 관측할 때만 이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관측하지 않으면은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런 비가환 물리량, 위치, 운동량, 에너지 시간 이런 것들은 불확정성의 원리를 따라서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될 수 없고 그 한계가 정량적으로 존재한다. 우리가 위치의 어떤 불확정성, 델타 x라고 썼는데 일종의 그 표준 편차의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델타 p 운동량의 불확정성 곱하면 항상 2분의 h바보다 커져야 된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왜냐하면 항상 아까 우리가 p를 운동량을 h바 k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수학적으로는 델타 x, 델타 k를 하면은 요 k는 x에 대한 어떤 풀의 트랜스폼이 된 그런 양입니다. 그래서 x와 k는 서로 이제 어떤 역수의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보면 이 x의 풀의 트랜스폼 되는 그런 양을 우리가 k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관계는 항상 2분의 1보다 커야 된다는 이런 수학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델타 t와 델타 오메가도 항상 2분의 1보다 큰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런 풀의 트랜스폼이라는 이제 고급 수학을 배우면은 이걸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량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 first quantization의 조건으로부터 이게 얻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기계적으로 불확정성 원리가 다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양자계의 물질은 파동, 입자, 이중성을 보인다. 그런데 이 이중성을 모든 게 동시에 보이는 건 아니다. 해서 이걸 우리가 상보성의 원리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이제 측정이 그 파동함수의 붕괴로 표현하는 어떤 양자 도약을 가능하게 한다. 아까 오퍼레이터를 얘기를 하면서 모든 측정에는 이런 오퍼레이터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를 파동함수에 가하면은 그거의 고유값을 주는 그 파동함수면은 이 고유치가 얻어지는데 만약 이 파동함수가 원래 상태가 이거의 고유 상태가 아니라면은 즉 고유 벡터가 아니라면은 이 고유 벡터 중에 하나로 이걸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 파동함수가 결과적으로 이 psi라는 상태가 psi 뭐 제로라는 이런 상태로 측정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얘기를 하고요. 콜랩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되는지 그 확률은 우리가 이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잠시 뒤에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붕괴되는 것들을 우리가 불연속적인 양자 도약, 퀀텀 점프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 대응 원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대상계가 이제 거시적으로 갈수록 어떤 고전역학과 사실 일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고전역학으로 가는 리밋은 이제 플랑크 상수가 이제 h바가 0으로 가는 그런 리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바가 0으로 갈 때 이게 고전역학, 즉 뉴턴의 그 운동 법칙 F는 m의 요것과 사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게 또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용 원리를 이제 코리스폰던스 프린시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PR 역설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양자역학계는 비국소성을 가진다. 즉 파동의 성질을 가지니까 파동이라는 게 모든 전 공간에 펼쳐져 있는 거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넌 너컬러티를 가지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아인슈타인 EPR 역설은 제가 EPR 역설에 대한 그 강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넌 너컬러티 그 비국소성 국소성과 왜냐면 특수상대성 이론 설명이 되려면은 국소성과 그 다음에 실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양자역학은 이 둘 다 이제 없다라는 얘기죠. 국소성도 없고 실제성도 없다. 그래서 그 굉장히 어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이제 힘든 그런 이론이다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이제 수학적인 모델은 이런 선형대수학의 이런 오퍼레이터 형식을 다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결하고 우리가 오히려 수학적으로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어렵다라는 것은 그 해석의 문제이지 계산을 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고 그걸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굉장히 어떤 쉬운 학문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시는 이 슈레딩거 고양이를 한번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슈레딩거가 양자역학의 불완전함을 보이기 위해서 고안한 사고 실험인데요. 그래서 고양이가 이렇게 상자 안에 있을 때 방사성 핵이 어떤 그 도가스가 들어있는 통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이 붕괴할 확률은 만약 우리가 뭐 1시간에 이제 50%라고 보면은 이 핵이 붕괴하면은 요 도가스가 나와서 뭐 이렇게 이 망치가 도가스를 디텍터가 있어서 요 그 방사성이 그 검출되면은 이걸 깨서 망치로 이걸 깨는 이런 장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때는 이제 1시간 후에 고양이가 이 도가스를 마시고 이제 죽을 확률도 역시 50%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슈레딩거는 이걸 이제 파동함수의 표현이 어떤 고양이 상태를 이런 그 상태 벡터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물론 파동함수와는 의미가 조금 다른데요. 파동함수는 우리가 부사의 x라고 하면 하나의 그 x의 위치에 있을 요거의 제곱이 이제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의미긴 하지만 요 하나의 정확한 표현은 파동함수가 아니라 어떤 상태 벡터가 되겠죠. 이런 상태 벡터가 살아있는 상태와 죽은 상태의 어떤 그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뒤에 우리가 다 배우겠지만 이런 상태 벡터를 중첩의 원리로 이렇게 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죽은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고 두 개의 중첩이니까 더해주는데 요 루트 2분의 1이 붙는 것은 요게 이제 전체가 이제 확률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이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루트 2분의 1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걸 우리가 노멀리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 상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때 우리가 측정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죽은 상태인지 살아있는 상태인지 사실 알 수가 없다는 얘기가 이제 양자역학의 어떤 불완전성을 이제 주장하는 건데 실제 코펜하겐 해석은 그 파동함수라는 게 이런 상태 벡터라는 게 그에 대한 인간의 지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자체가 사실 우리가 이게 살아있는 죽었는지 모른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만약 살아있다면은 요 죽은 요 항이 없어지고 100% 여기 앞에 개수가 1이 될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는 죽어 있는 동시에 살아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고양이 자체가 살아있거나 죽어 있다고 어떤 본질이 바뀌는 거 아니고 요 상태 벡터가 나타내는 것은 인간의 어떤 지식, 인간의 인식 혹은 어떤 관측이라는 그걸 하기 앞서 있는 어떤 상태라는 얘기는 거죠. 여기서 어떤 측정을 해야지만 고양이의 어떤 삶을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측정을 해야지만 이게 둘 중 하나로 이제 붕괴하기 때문에
그 하기 전까지는 푸사이가 고양이가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그 위그너와 친구들에 대한 그 얘기도 그 영상에 있는데, 여러분들 그 위그너, 유진 위그너가 제안한 그 사고 실험도 있는데, 실제로 어떤 그 연구자가 요 고양이가 살아있는 죽어 있는지 측정하는 요 오퍼레이션을 해서 요걸 관측했다고 하더라도 요 실험실 자체가 또 하나의 우리가 외부 관찰자로서 요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이 요 실험을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이 사람의 정보를 어떤 그 의사소통을 통해서 측정을 해야지만 고양이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도 역시 우리가 내가 알기 전까지는 불확정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위그너와 친구들의 어떤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어디까지를 이 양자 시스템으로 볼 거냐라는 게 사실 또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에서도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결과적으로 항상 이런 그 측정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측정자는 나 자신이죠. 그래서 나 자신이 어떤 인식을 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요 파동 함수가 붕괴된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러한 그 파동 함수의 어떤 시간에 대한 진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에 대한 의존하는 요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우리가 안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푸느냐? 이걸 풀기 위해서는 우선 그 타임 인디펜던트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먼저 풀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어떤 해가 있겠죠. 고유 벡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은 고유 함수. 그걸 우리가 푸사 n이라고 얘기를 하면 h 푸사 n이 이제 en 푸사 n이 되는 이런 푸사 n들을 찾고, 이런 푸사 n을 찾았으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타임 이볼루션 항은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은 각각에 대해서 푸사 n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타임 이볼루션 항은 익스포넨셜의 그 e의 마이너스 h 바분의 i 곱하기 ent, 요걸 이제 곱해주면 됩니다. psi n 제로에 시간이 0일 경우 t가 0일 때 요 그 값에다가 요걸 이제 요 항을 이제 곱해주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증명할 수가 있는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자 제일 양자를 조건을 쓰면은 즉 p를 이렇게 미분 연산자로 바꿔주면 요 식이 얻어지죠.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요건 이제 우리가 그 시간에 어떤 x에 대한 어떤 선형적인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선형이라는 얘기가 여기는 x에 대한 2개 미분, 여기는 x에 대한 미분이 없고, 이건 시간에 대한 1개 미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x가 만약 여기 있다면은 이건 복잡해지지만 이게 x가 없기 때문에, 즉 선형 1차원적인 어떤 선형 방정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수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psi x와 시간 ft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 psi xt는 이건 큰 라지 psi라고 보고, 이건 스몰 psi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걸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조금 계산을 해주면은 각각의 어떤 변수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어떤 방정식은 바로 그 타임 인디펜던트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방정식은 바로 이런 형태의 식이 얻어집니다. IH바 DT분의 DF가 EFT, EF 이런 형태 얻어져서, 요건 바로 뭔가 시간에서 한번 미분했더니 에너지를 주고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익스포넨셜 함수라는 걸 알 수 있고, 요 앞에 계수는 마이너스 h 바분의 IET 이렇게 주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식에서 우리가 이렇게 변수 분리를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요 두 가지 식을 얻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숙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어려운 건 아니고, 그리피스 양력학에서 잘 나와 있고, 뭐 유튜브 강의도 많이 올려져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요 식에서 우리가
해밀토니안 h psiN이 en psiN이 되는 이런 그 고유 함수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psiN을 우리가 찾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각각에 대한 어떤 고유 함수의 시간에 대한 그 이볼루션은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익스포넨셜 항만 이제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초기 조건이 psi x 시간이 0일 때 초기 조건이 cn psi n 이런 형태로 주어졌다면은 cn 곱하기 psi n, 즉 어떤 psi x가 뭐 예를 들어 psi 1x 플러스 뭐 psi 2x의 어떤 선형적인 결합으로 이렇게 두 가지 상태의 결합으로 주어졌다면은 그러면은 요 앞에 개수가 있겠죠. 요 앞에 개수를 우리가 C1이라고 하고 요 C2라고 합니다. 그럼 이 앞에 개수는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은 나중에 보이겠지만 C1 제곱하고 C2 각각의 개수의 제곱은 합이 1이 돼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성립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형적인 결합으로 볼 수 있으면은 요거의 어떤 시간에 대한, 이 파동함수 시간에 대한 변화는 여기 각각에 대한 어떤 시간의 변화에다가 요 고유함수 자체는 요 여기 에너지와 요 에너지가 사실 동일한 에너지로 들어갑니다. 하나의 매개 변수이기 때문에 동일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EN이 되는 거죠. 여기서 들어가는 게 E가 EN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첫 번째 파동함수 같으면 첫 번째 파동함수의 구했으면은 그거에 대한 시간에 대한 변화는 여기 에너지 값이 에너지 원 첫 번째가 가지는 에너지 고유치가 있죠. 그 E1이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파동함수는 E2가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3차원으로 확대를 하면은 요 CNX 대신 psi R이 되고 그 다음에 요 항은 그대로 시간에 대한 변화율 항은 그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양적하게 이제 형식론적인 어떤 풀이법인데 이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안 될 테니까 구체적으로 나중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문제를 보면은 이제 인피니트 스퀘어 웰 포텐셜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이쪽으로는 이제 포텐셜이 무한되고 이런 여기 우물에 입자가 하나 이렇게 있는 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슐링 방식을 풀어서 어떤 고유함수 고유치 에너지 고유치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은 이거 어떻게 푸느냐, 이건 제가 이전 영상에 이제 무한 인피니트 웰 포텐셜에 대한 그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면 되고요. 즉 슈레딩거 방식을 푸는 건데 즉 마이너스 요걸 그대로 쓰면은 양자와 제일 양자를 하면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 dx 제곱분의 d 제곱 psi가 2 psi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이제 포텐셜이 붙는데 포텐셜항이 있는데 포텐셜항이 0입니다. 0. 0이고 이 0부터 요 A 요 바깥 부분은 전부 다 이제 무한대이기 때문에 입자가 이쪽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박스에 갇혀 있다고 봐도 되고 그런 경우에는 파동 함수가 이쪽에서 이제 0이 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바깥에서는 파동 함수가 0이 된다는 요 조건이 이제 바운더리 조건이 됩니다. 그다음에 내부에서는 포텐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썼고요. 그러면 다 있으면 dx 제곱분의 d 제곱 psi가 넘어가서 이제 플러스 이제 h바 제곱분의 EME psi가 0 이런 형태식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k 제곱으로 항상 두죠. 그러면은 즉 에너지는 다 있으면 에너지는 EM분의 h바 제곱 k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k가 이렇게 두고 그러면은 요거의 해는 우리가 2의 ikx 플러스 뭐 b2의 마이너스 ik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혹은 이런 a 뭐 sin kx 플러스 b 코사인 kx 이런 형태를 쓸 수가 있고 지금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 방식을 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요. 이걸 푸는 건데 근데 여기서 보면 바운더리 컨디션이 psi 0일 때 0이고 psi가 l일 때 또 0이라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psi x가 a일 때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psi 0일 때 0이 된다는 조건에서 코사인은 해당이 안 되고 이것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si x가 a일 때 0이 된다는 조건에서 즉 sin ka가
0이 돼야 된다. 그 얘기는 KA가 이제 N파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K가 A분의 N파이라는 걸 우리가 이런 바운드리 컨디션에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즉 psi x가 A가 0이라는 조건에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KN이라고 했을 때 에너지 고유값은 이렇게 EM분의 H바 제곱 KN 이렇게 주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뭐 EM A 제곱분의 뭐 H바 제곱 파이 제곱 N 제곱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앞에 요걸 우리가 하나의 상수니까 E1이라고 하면은 즉 에너지 고유치가 이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E1인데 그거의 값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 두 번째 에너지는 N이 2일 때 4E1이 되겠죠. N 제곱이니까 4E1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9E1 이런 형태로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걸 우리가 에너지 고유치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고유 함수는 즉 파동 함수의 고유 함수는 혹은 고유 벡터는 psi n은 어떤 그 상수 곱하기 사인 a분의 n 파이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 이제 k니까. 그럼 요 a 값을 어떻게 정해 주느냐? a 값은 우리가 0부터 요 전 구간에서 즉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 파동 함수 psi n을 적분한 게 제곱을 적분한 게 1이 돼야 된다는 요게 확률 밀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확률이니까 적분한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요 조건에서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요 밖은 생각할 psi가 0이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즉 나머지 이제 0부터 a까지 요거의 제곱이 이제 아까 요 a라고 하면 요 a 제곱 사인 제곱 a분의 n 파이 x 적분한 게 이게 이제 1이다라는 조건에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인 제곱 요 상수니까 밖으로 나가고 우리가 사인 제곱 적분하면 2분의 뭐 1 빼기 뭐 코사인 a분의 뭐 배각 공식 2n 파이 x 가 되는데 요거를 이제 적분하는 거죠. 사인 제곱을 이렇게 바꿔서 이걸 적분하는 건데 0부터 a까지 적분하면 요 뒤에 항이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분의 a가 돼가지고 즉 a 제곱 곱하기 2분의 a가 이제 1이 된다는 요 조건에서 a가 루트 a분의 2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건 우리가 항상 그 많이 했던 거고요. 그래서 고유 함수도 우리가 정량적으로 얻을 수 있고 고유치도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은 n이 1일 때는 sin a분의 n 파이니까 이게 이렇게 되고 n이 2일 때는 여기 한 번 이렇게 노드가 하나 생기고 n이 3일 때는 노드가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노드가 세 개가 생기고 그래서 만약 n이 n번째인 파동함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이 노드가 n 빼기 1이 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그래프가 얻어진다는 거죠. 파동함수 모양이 되고 요거에 이제 절대값을 한 게 요게 확률이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는 그라운드 스테이트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은 요 가운데라는 얘기죠. 가운데고 두 번째로 그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는 이쪽 편하고 이쪽 편 이게 이제 가장 에너지가 높은 상태다. 그래서 만약 n이 충분히 크면은 이게 노드가 굉장히 많으니까 거의 이제 균일하게 이렇게 오실레이션을 하는 그래프를 얻어질 텐데 그 경우에는 이게 거의 요거 제곱하면 거의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얻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것과 사실 같은 거죠. 그래서 n이 클수록 균일해진다. psi 제곱은 이제 균일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빠르니까 어떤 지점을 측정하더라도 확률은 발견할 확률은 같다 그런 얘기고 속도가 느리다면은 얘들이 천천히 움직인다면 이제 가운데 있을 확률이 가장 높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요. 그래서 만약 이런 그 초기 파동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다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이게 바뀔 거냐? 그 시간에서 뭐 에너지 기대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이 파동 함수 모양을 보면은 이게 바로 이제 psi 1을 의미하는 거죠. 즉 그라운드 스테이트 파동 함수고 이건 psi 2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psi x가 루트 a분의 2 sin
a분의 뭐 n은 파이 x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부사인 x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요걸 의미하는 거니까 요 앞에 개수가 요게 뭐 c1이라고 하면은 즉 부사의 x가 뭐 c1 부사의 1 플러스 c2 부사의 2라고 얘기하면은 요 c1에 해당하는 게 요 개수가 요게 되죠. c1에 해당하는 앞에 개수는 루트 5분의 1 곱하기 2가 되고, 그러니까 C2에 해당하는 개수는 요항의 앞에 개수는 루트 5분의 1이죠. 루트 5분의 1. 루트 5분의 1. 요 앞에 요거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니까 요 파동함수 이미 요 앞에 개수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부사 xt는 어떻게 구하나요? 그러면은 부사 xt는 여기 C1 부사의 1에다가 이에 마이너스 h분의 i E1t 요게 붙겠죠. 여기서는 요게 붙고 C2에서는 부사의 2에다가 2의 마이너스 h바분의 i에 E2t 요게 이제 붙는다. 요게 바로 슈레딩 방정식 푼다는 얘기죠. 요게 결론이었고 요 그대로 이제 계산해 주면 되죠. 그러면 앞에 요 계수값은 바뀌지 않고 즉 루트 a분의 2 그대로 나오고 C1이 요거라고 했죠. 그래서 2 곱하기 루트 5분의 1에 여기 요항 뭐 사인 여기 그대로 오고 그다음에 앞에 2의 마이너스 h바분의 i E1t 이렇게 붙고요. 그다음에 그대로 C2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걸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 시간 t에서의 에너지 기대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에너지 기대값을 구하는데 요 앞에 요게 바로 이제 확률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즉 부사의 xt는 예를 들어 요 앞에 요 c1의 제곱 이 확률이고 확률 곱하기 요게 에너지가 가질 확률은 이제 E1이 되고 그다음에 C2 요 앞에 요게 확률이죠. 확률 곱하기 E2 한 게 바로 에너지 기대값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평균의 기대값이라는 건 어떤 그 에너지 예를 들어 E1 하면 E1 P1 에너지 곱하기 요 확률 그다음에 E2가 에너지 값 곱하기 이 확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쭉 곱해서 더해주는 게 바로 이제 기대값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요 확률이라는 게 바로 요 앞에 개수의 절대값의 제곱을 의미한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양자역학을 좀 포멀리즘을 할 때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일단은 요 앞에 개수가 확률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 개수가 C1이 요거였죠. 그러면은 2 루트 5분의 1의 제곱 곱하기 E1 더하기 여기서는 이제 요거였으니까 5분의 1 곱하기 E2 요게 되겠죠. 요걸 계산해 주면 됩니다. E2는 아까 4E1이 되고 그죠? E2는 4E1이 되니까 이걸 해서 뭐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그걸 실제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즉 우선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에너지 고유치와 고유 벡터를 구하고 거기에 대한 타임 이볼루션을 그냥 익스포넨셜에 요것만 마이너스 h바분의 i et 요만 각 항에 대해서 이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게 에너지에 대한 고유값을 항상 구하는 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타임 이볼루션을 우리가 굉장히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걸 푼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행렬역학을 배우면 그대로 똑같은 게 이제 다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행렬역학에서는 이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가 이제 별도로 따로 이제 2의 마이너스 h바분의 i ht라는 이런 해밀토니안을 가지고 이런 하나의 매트릭스 형태로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만들어서 부사의 x0에 해주면 이게 바로 부사의 xt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나중에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하든 혹은 이 방법을 하든 같은 얘기니까 이 에너지의 고유값을 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게 영상을 보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1차원 그 포텐셜, 즉 포텐셜, 인피니트 포텐셜 웰에 대해서 강의한 그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또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그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또 이전 강의를 한번 또 리뷰를 해보시면은 좀 이해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배운 내용이 이 양자역학의 거의 한 그 전 부분의 모든 게 슈레딩거 방정식 푸는 게 항상 우리가 에너지 고유치를 구하고 고유값, 고유 벡터를 구해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이 타임 이볼루션을 그 항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쭉 다시 더한다. 이제 그런 의미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은 어떤 복잡한 그런 그 문제도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어,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요걸 가지고 이제 조금 더 포멀하게 뭐 상태 벡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파동 함수, 그러니까 상태 벡터가 뭐가 다른지, 그다음에 이걸 아까 그 CN이 그 파동 함수를 이렇게 익스펜션 할 때, 고유 함수로 익스펜션 할 때 그 앞에 개수가 이제 확률을 의미하는지, 왜 확률을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시간이 되면은 이제 이런 하모닉 오실레이터, 또 다른 이제 중요한 문제인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 문제를 한번 풀어봄으로써 조금 더 이제 그 이해를 높이는 그런 시간 한번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과는 달리 이게 빨리 진도를 나가기가 또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제 강의를 이렇게 한번 끝까지 한번 그 좀 기대를 하시고, 너무 또 뭐 사실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 알더라도 좀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면에서 좀 인내를 가지고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른 더 발전된 그런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